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가 진행되죠. 양강 후보 간 초접전 양상이 지색되고 있는 만큼 사전투표율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사전투표 상황과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를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잠시 나왔습니다만 사전투표율이 10.5%, 굉장히 높네요. 그렇습니다. 이전의 전국 단위 선거를 다 포괄해서 평가할 때 이제 최대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결국은 이제 양측의 지지층들이 최대 결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전투표라는 것은 본투표일이 되기 전에 어쨌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양 후보의 특히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양 후보의 이제 지지층들이 대거 이제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럼 양측 지지층에 어떤 그러면 이슈를 가지고 지금 결집이 되고 있느냐.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지지층은 정권 교체 여론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 여론에 동조하는 흐름으로 많이 투표장에 가고 있을 것이고 이재명 후보 측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정권을 이 연장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거기에 위기감이 좀 높아진 영향이나 이런 것들도 더해서 지금 사전투표로 많이 쏠리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이제 지역별로 이제 투표율의 흐름 이런 것도 우리가 봤는데 이 호남 지역의 지금 사전투표율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의 결집이 오늘의 사전투표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 지역별로 봤을 때 경기도의 경우에는 좀 지금은 이제 좀 사전투표율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직장인이라든지 이런 이제 좀 지금 낮 시간대에 투표하기 어려운 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으로 보이고 대구의 경우에 또 앞서 보셨듯이 또 사전투표율 낮은데 그것은 아무래도 보수적인 유권자층 중에 특히 고령층 유권자층에 여전히 좀 사전투표에 대한 좀 거부감이랄까 우려 이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까지 좀 이 투표율이 어떻게 지역별로 변화하는가를 보면서 좀 이 각 후보들의 유불리나 이런 것들도 좀 관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차이는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단위 투표 중에서는 지금 동시간대 가장 높은 10.5%라는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박빙승부라는 것이 결집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보통 투표율이 높을 때 어디가 더 유리하다. 우리한테 더 유리해. 아니면 저쪽한테 더 유리해. 이런 득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전 투표율이 높다면 누구한테 더 유리할까요? 과거에는 이 계산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평소에 투표하지 않던 사람들이 대거 투표장에 나온다는 것이고, 그래서 연령대별로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했구나. 그렇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대개는 좀 성향이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어떤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쨌든 이념적으로 볼 때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좀 유리하겠구나. 이렇게들 많이 계산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조직돼 있는 어떤 유권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에 더 많이 투표장에 나올 텐데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조직이 덜 된 유권자들도 상당히 많이 좀 투표장에 가는구나. 그래서 어떤 바람이 형성됐다고 할 때 이 선거에 바람이 좀 먹히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좀 뭐랄까요? 단순한 계산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는 그렇게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게요. 이 젊은 세대가 특히 2030 중에 이 보수 정치를 지지하는 흐름이 상당히 강해졌고 그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같이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바람이라는 게 지금 이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바람을 형성한 것은 좀 분명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또 보수 후보인 윤석열 후보랄지 좀 보수 정치가 다 이제 흡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할 때 투표율의 이제 높고 낮음이 어느 세력에게 유불리하다라는 것을 지금 단순하게 이렇게 판별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마지막까지 이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 정말 투표율만 가지고도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첫 투표를 할 때 장소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광화문 인근에서 자기의 투표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부산. 이렇게 지역을 좀 나눠서 선택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보통 과거에 이제 이렇게 후보들이 투표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자기 집 근처나 이런 데서 맞습니다. 이 본선거 기간에 투표를 하거나 사전 투표를 하더라도 집 근처에서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 이제 후보들은 각자의 좀 상징성이 있는 장소를 이제 이 투표를 하는 곳으로 삼고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또 부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광화문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 촛불 시위를 했던 그러한 장소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투표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검사 시절에 좀 지냈던 부산 남구에서 지금 투표를 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과거 자신이 이제 검찰총장을 사퇴한 지 1년 되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사퇴할 때의 어떤 마음이나 그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이렇게 투표를 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데 뭐 이런 이제 좀 자신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효과를 넘어서서 이제 또 일정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이 편의상 그 장소에서 사전 투표를 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결국은 이제 서울의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흐름 속에서 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흐름으로 다시 돌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 집중적으로 이제 좀 유세 일정을 배치하면서 사전 투표를 이제 광화문에서 하게 된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특히 PK 지역이 이 대표적인 또 최근까지의 스윙보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의석수나 뭐 이런 걸로 보면은 이제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표심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지만 당선권에 들지 않은 후보들도 좀 약간 진보적인 성향의 후보들도 어느 정도의 득표는 쭉 해오던 이런 지역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 스윙보터 지역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좀 공을 들이면서 이번에 아무래도 보수 우위로 좀 기울어져 있는 이 부산 경남의 표심을 완전히 세기를 박는 그런 일정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과정에 이제 사전 투표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기존과 좀 다른 점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정이긴 하지만 보통은 부부가 같이 나와서 투표장에 나오는데 대통령 부부는 같이 투표를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후보자 부부가 같이 나오진 않았어요. 두 후보 모두. 그렇습니다. 이게 뭐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배우자가 지금 이 유세라든가 선거운동 과정에 지금 결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경우에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보자들의 동선 과정에서 지금 이제 사전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배우자를 대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제 후보자가 단독으로 투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상의 문제가 있겠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사실 선거 기획이라는 게 굳이 배우자하고 함께 투표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걸 또 그 일정을 기획하면 되는 거거든요.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이 가족들하고 같이 투표를 하는 모습을 굳이 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다른 후보들은 배우자 관련 의혹이 있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각각의 배우자들이 관련된 논란이 있기 때문에 함께 투표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근데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또 단독으로 또 투표하는 모습이 또 공개가 됐어요. 언론. 집회소에서 또. 그렇습니다. 서초동에서 이제 투표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재명 후보 배우자인 이제 김혜경 씨도 투표하는 모습이 또 따로 보도가 될 것이냐 이건 뭐 오늘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전 투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또 아예 광주로 내려가서 한 표를 행사를 했더라고요. 즉 광주에서의 30%의 공을 들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광주에서 뭐 30%의 목표를 달성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좀 광주라던가 호남에서의 득표를 의미 있게 좀 상향시키면 그것이 또 이준석 대표의 어떤 공이다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합 쇼핑몰 문제라든지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서부터도 이제 이 호남에 좀 공을 들이는 모습이라든지 과거와는 달라진 어떤 보수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기에 또 적합한 어떤 소재인 거거든요. 호남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 정도 득표를 했다.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징으로서의 본인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게 이번 선거에서의 좀 성과 이런 거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정치인 이준석이 어떻게 이 호남의 어떤 보수 정치를 호남과 어떻게 좀 결합을 시켜서 그동안에 이제 지역 구도를 깨고 그 와중에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이 자기 포부를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사전 투표 첫날 또 어떤 유세 지역을 방문해서 유세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강원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수도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의 이 진원지거든요. 특히 서울의 경우에.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거의 이제 매일 서울 유세를 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단일화를 어쨌든 간에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제 서울에서의 좀 유권자들하고의 스킨십 강화에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강원 지역의 경우는 이게 완전히 조직된 표심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소 보수적으로 좀 표심이 기울어져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원 지역이 상당히 넓고 네. 또 각 이제 도시마다 좀 지역적으로 색깔이 다르고 떨어져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강원 지역을 묶어가지고 하나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 지역의 좀 그동안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다소 이제 유세 일정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소홀한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비었던 그런 사각지대를 좀 강화하는 측면의 어떤 접근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게 강원 지역이 아무래도 이제 좀 이 북한하고 접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보와 관련된 표심이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평화를 강조하는 그러한 좀 선거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판단도 있는 데다가 강원도지사를 또 민주당이 오랫동안 또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또 잃을 수 없는 지역이다라는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후보는 뭐 앞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지만 본인의 검사 시절에 있던 부산 지역과 함께 TK 또 안동 이쪽을 또 집중적으로 공략하겠다.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 지난번에 이제 TK 지역 유세에 있어서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어떤 그 단일화가 어려워졌다라는 기자회견을 할 때 영주 유세를 이제 취소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기다렸죠. 그렇죠. 네. 그것에 대한 어떤 좀 성의 표시 이런 것들을 하려는 이제 모습도 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TK 지역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아무래도 낮을 수밖에 없는 지금 보수 유권자들의 정서가 있는데 그걸 좀 돌파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또 기울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사전 투표에 공을 굉장히 들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온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이런 걸 봐도 윤석열 후보도 사전 투표한다. 그러니까 믿고 하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도 이제 실제 유세 현장에서 투표일 당일이 되면 예를 들면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당일에 투표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는 게 좋고 사전 투표와 관련된 이 부정선거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고 이제 음모론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 따로 감시단을 꾸려가지고 걱정이 없게 하겠다. 안심하고 투표해라.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일 내내 투표하는데 국민의힘은 하루 투표에서는 이제 잘 안 된다.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기려면 3일 다 투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마 이거를 그냥 구전으로 듣는 거랑 후보가 직접 호소하는 거랑 느낌이 다를 거예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사전 투표를 확실하게 이제 활용하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발표 금지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조사한 건 발표하지 못하지만 그 전에 했던 것은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사전 투표를 앞두고 성사된 야권 단일화 내용과 포함돼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주목이 좀 되고 있는데 이 단일화 결정 전이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의뢰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와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37.1%, 윤석열 후보가 42.1%로 나타내면서 오차범위 밖에서 윤 후보가 5%포인트 차로 앞선 모습이고요. 또 심상정 후보는 1.8%, 안철수 후보는 7.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갤럽 조사 결과도 보겠습니다. 단일화 전이었습니다. 4자구도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가 39%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 또 심상정 후보는 3%, 안철수 후보는 직전 조사와 동일한 12%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단일화가 여론조사 공표 안 되는 시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은 좀 영향은 있긴 있겠죠.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즉 안철수 후보가 사퇴를 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라는 사건이 또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상황을 좀 진단하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조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이 두 이제 조사가 이 방법론이라든지 뭐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어쨌든 정권 교체 여론이 상당히 강하다. 그리고 그것을 이재명 후보가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뒤로 갈수록 이 정권 교체에 동조하는 여론의 결집 현상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 지상파 3사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오차범위 밖에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갤럽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오차범위 안에서 지금 경합인데 잘 보시면은 이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 두 조사 결과의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안철수 그렇죠.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제 좀 했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봤을 때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갈 것인데 100%다 가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보면은 확실히 이제 이 단일화를 선언하기 전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지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다. 이걸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갤럽 조사는 12%를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네. 시간이 갈수록 이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것보다 정권 교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윤석열 후보에게 몰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고려해 봐야 될 텐데
그러나 지금 단일화가 어쨌든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단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또 여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그냥 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서 이게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의 안철수 후보로 갔던 표심이 일부 윤석열 후보로 결집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했으면 크게 지금과 같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실제로 안철수 후보가 사퇴했고 지지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위기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로의 결집 현상이 이전보다는 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어디까지 이제 나타날 것이냐가 앞으로 이 여론조사 이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이루어지는 여론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와중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판세 읽는데 굉장히 능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윤석열 후보 측이 이긴다면 4에서 5%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긴다면 2%포인트 정도 차이로 이길 것이다. 즉 아직 박빙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 결국은 이제 이런 계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를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직접 물어봐야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대략 추정하기로는 3%를 누가 가져가느냐의 문제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박빙인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약간 앞서는 상황이다. 즉 그것을 굳이 숫자로 표현한다면 1%포인트 정도 앞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남은 남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3% 정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기는 경우에는 그 3%를 흡수해서 4%포인트 차이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고 하면은 1%포인트 정도 지는 상황에서 3%포인트 정도 이제 얻어가지고 2%포인트 정도 앞서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계산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3%포인트는 어디서 나타나서 어디서 움직이는 거냐? 지금 이제 첫 번째로는 정권 교체 여론에 동조하는 이런 이 유권자층 중에 네. 단일 후보가 되면 그 사람은 한번 지지 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은 누구를 지지한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해서 관망층으로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이 단일화 효과를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를 좀 결정할 것인가, 결심을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후보로 지금 이제 좀 지지로 몰려 있던 그 표심이 100%는 아니지만 분산될 걸로 보이거든요. 윤석열 후보로 가는 표, 이재명 후보로 가는 표, 그리고 심상정 후보로 가는 표로 이게 좀 분산이 될 것인데 그것을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 지지층이 이 상황을 위기감을 크게 가져서 얼마나 결집하느냐 이것들이 다 작용을 하면 추가로 올라가는 표심이 이 종합을 해서 3%일 텐데 즉 이 세 가지의 요인 중에 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 후보가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록 단일화가 선언된 것이긴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 결과가 뒤집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금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일화라는 것이 조금은 애매한 시기에 됐어요.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거는 투표용지 쓰이기 전에 하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들 텐데 투표용지에는 이미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사퇴하는 걸로 찍히는 그런 상황에서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또 여론조사 공표는 못한 시기고 그러다 보면 과연 어느 사람한테 보다 유리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로 셈법은 다른데 이 부분을 좀 더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이게 이 시점도 좀 늦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이게 말씀하신 대로 투표용지에 좀 이 본투표용지에 이제 본투표용지가 인쇄되기 전에 했으면은 이 이른바 이제 사표 효과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좀 진단도 있습니다만 시점도 시점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맥락이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특히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지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완주하겠다 해놓고. 그렇습니다. 네. 이 단일화 이 협의를 하기 바로 직전 몇 시간 전만 해도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하고 서로 이제 좀 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 마지막에도 대안은 안철수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이제 단일화를 협의하고 심지어는 그 토론 직전에도 양측의 관계자들은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좀 배신감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제가 결혼에 비유를 하면 이게 두 사람이 좀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알아가는 사이고 그러다가 좀 사귀는 과정도 거쳐서 청첩장이 왔다. 이러면 주변 사람들이 축복도 해주고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할 텐데 지금 그 바로 전날까지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갑자기 청첩장을 들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 결혼을 축복해 줘야겠다라기보다는 이런 결혼은 왜 하는 것인가?
혹시 다른 배경이 있는 것인가?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애초에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는 그러한 단일화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일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로서는 지금 유세를 언제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할 것이냐도 지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 국민의당의 당원이었거나 안철수 후보가 독자 완주하는 것을 지지했던 이런 또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되면 내가 지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굉장히 지금 격앙된 상태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을 내버려 두고 안철수 후보가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유세에 참가해서 이렇게 좀 열정적으로 유세 일정을 수행할 수는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름대로 이 자필 편지 같은 거 SNS에 올리고 하면서 좀 지지층의 어떤 그런 혼란상을 좀 다독이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되느냐가 또 단일화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린 것이어서 앞으로 이런 설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보면 반윤 텐트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 공을 들인 또 안철수 후보 역시도 공을 들였지만 김동연 후보가 사퇴하면서 손을 잡아줬고 조원진 후보 쪽에도 손을 내밀었고 하지만 너무 많은 손을 내밀다 보니까 이게 진정성에 의심을 받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진정성이 의심이 당연히 되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정치개혁 의제와 관련돼서 선거법 개정 국면에서 이제 선거법 개정을 이제 이 정의당이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소수 정당들하고 손을 잡고 했는데 위성 정당을 이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또 만들어 가지고 이 선거법 개정의 효과를 다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 선거 앞두고 열흘 앞두고 이제 이렇게 좀 정치개혁 의제를 던진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제 시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선거 때라고 할지라도 이런 의제를 내놓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또 평가가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그 이 정치 교체에 해당하는 정치 개혁에 해당하는 이러한 중요한 어떤 논의의 파트너가 안철수 후보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로 이제 단일화를 하겠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정치 교체를 통한 어떤 그러한 좀 이 정치 교체를 내세워서 정권 교체라는 프레임에 맞서는 이런 전략이 좀 빛이 바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이 맥이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다는 이유로 앞으로 정치 교체 얘기 안 하고 정치 개혁 얘기를 안 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진정성이 없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뭐 어떤 길을 가던 간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밀어붙이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해야 안철수 후보의 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한 결정에 이 좀 실망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도 이게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이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라든가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도 중요하지만 안철수 후보를 내가 지지했던 어떤 의미는 우리나라의 다당제가 가능한 그러한 정치 환경이 또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닌가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다소 빛이 발했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계속해 가면서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아마 남은 5일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먼저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는 즉 말조심도 굉장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국민의힘도 이제 입단속에 나섰고 민주당 역시도 이제 모 인사의 뭐 트위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제를 시키는 모습을 보이면서 막판 변수는 결국 어떻게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느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모 인사의 이제 뭐 SNS 뭐 이런 말씀하셨지만 상대를 악마화해가지고 그 악마를 어떻게 막아내자는 식의 이런 아주 극단적이고 분열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거나 그것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결국 국민들을 통합을 하고 국론 분열을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오만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저 정치 세력은 오만하기 때문에 집권을 하고 나서는 약속도 안 지킬 것이고 다른 세력과 협치도 안 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그걸 경계해야 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랑 단일화를 했지만 이게 이후 과정이 좀 복잡할 거거든요. 이게 합당을 해야 되는데 합당을 할 때는 또 이준석 대표가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동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고 이게 본인이 대표 임기를 끝내서 안철수 후보가 이후에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그건 공정한 경쟁을 보장을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당권을 뭐 나누자든지 그걸 통해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다든지 이런 건 용납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김기현 원내대표라든지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내 소신은 여전히 다당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뭐 안철수 후보의 생각일 뿐이고 우리 입장은 아니다. 뭐 이렇게 선 긋는 듯한 그런 발언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또 단일화를 굳이 또 하는 모습을 어쨌든 안철수 후보로서는 상당한 정치적인 피해를
감수하고 보여준 것인데 오만하게 국민의힘이 그러한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우해주지 않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되면 당연히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 여론을 최대한 흡수하자라는 전략에 또 이것도 좀 빛이 바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러한 오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입단속에 나서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가 또 대단한 변수가 또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